19세기 중반, 미술계는요, 거의 전쟁터 같았어요. 수백 년 동안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규칙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이 태어났죠. 오늘은 바로 그 가장 아름답고 위대했던 반란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세기 동안 모두가 찬양하던 저렇게 완벽하고 사실적인 그림들이 왜 갑자기 낡은 취급을 받게 되고 이렇게 뭔가 거칠고 미완성처럼 보이는 그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예술적 지각 변동, 그 시작점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반란에는 시작점이 있기 마련이죠. 미술계에서는 바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그 기폭제였습니다. 당시 미술계의 룰, 이건 거의 법이었어요. 왼쪽처럼 신화 속 여신을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그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예술이었죠. 그런데 마네는 뭘 했냐고요? 신화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현실의 여성을, 그것도 멀쩡히 옷 입은 신사들 옆에 벌거벗은 채로 떡하니 그려넣은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예술이 아니야, 그냥 스캔들이지, 이런 비난이 쏟아졌죠. 이게 바로 낡은 규칙의 정면으로 던진 선전포고였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미술의 대격변입니다. 마네의 도발이 그냥 혼자만의 외침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죠. 사실상 당시 사회 전체가 예술가들한테 야, 이제 좀 다른 거 해야 하지 않겠어? 하고 등을 떠밀고 있었다고 봐야 해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모든 걸 바꾸고 있었거든요. 그 변화의 중심에 정말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발명품이 있었어요. 먼저 카메라. 사진의 등장은 화가들 입장에선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똑같이 그리는 것이 더 이상 예술가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럼 우린 이제 뭘 그려야 하지? 그들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대용 튜브 물감. 이 작은 혁신이 진짜 게임 체인저였죠. 덕분에 화가들은 드디어 작업실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서 세상의 진짜 빛 속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새로운 예술이 태어날 무대가 완벽하게 갖춰진 겁니다. 두 번째 장, 인상주의입니다.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새로운 질문과 자유를 손에 쥔 첫 번째 반란군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상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카메라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숨결, 그 자체를 캔버스에 담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인상주의가 정확히 뭐냐고요? 한마디로 사실을 그리는 게 아니라 순간의 느낌을 그리는 거예요. 내 눈에 비친 바로 그 찰나의 감각, 인상을 포착하는 거죠. 그들은 이런 혁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 원래부터 정해진 색깔 같은 건 없어. 사과가 원래 빨간 게 아니라고 빛이 사과를 빨갛게 보이게 만들 뿐이야. 이 생각 하나가 미술의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인상주의라는 이름이 사실은 조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한 비평가가 모네의 그림을 보고는 비웃으면서 말했거든요. 에이, 저게 무슨 완성된 그림이야. 그냥 대충 받은 인상 쪼가리지. 근데 예술가들이 그걸 듣고 그거 좋은데?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린 인상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 모욕을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로운 훈장으로 삼아버렸죠. 그렇게 위대한 예술운동의 이름이 탄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작업 방식은요, 기존 화가들하고는 그냥 180도 달랐어요. 스튜디오 박차고 나와서 야외의 햇살 안에서 그림을 그렸죠. 빠르게 사라지는 빛을 잡아야 하니까 붓터치도 막 짧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신이나 영웅 얘기도 안 나와요. 대신 카페에서 수다 떠는 사람들, 분주한 기차역의 풍경처럼 우리 주변에 살아 숨쉬는 삶,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담겼습니다. 모네의 빛, 르누아르의 행복, 드가의 움직임,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혁명을 이끌었죠. 자, 세 번째 장, 신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 혁명, 물론 대단했죠. 근데 이걸로는 만족하지 못한 화가들이 있었어요. 아니, 너무 감각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야? 빛에도 분명 과학적인 법칙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술에 과학의 정밀함을 더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이 둘의 차이는 즉흥 재즈 연주랑 아주 정교하게 작곡된 클래식 교향곡의 차이 같다고 할까요? 인상주의가 순간의 감각과 직관에 몸을 맡겼다면 신인상주의자들은 거의 과학자처럼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했어요.
찰나를 포착하는 대신 영원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들의 무기는 거친 붓질이 아니라 수만 개의 아주 정교한 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핵심 비법은 바로 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팔레트에서 물감을 섞는 대신에 순수한 색깔의 작은 점들을 캔버스에 촘촘하게 찍었죠. 마치 우리 모니터의 픽셀처럼요. 그러면 물감이 아니라 우리 눈이 그 색들을 알아서 섞어서 하나의 이미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덕분에 훨씬 더 맑고 선명한 색을 얻을 수 있었죠. 조르주 세라가 그린 그랑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를 보면 이게 바로 빛으로 만든 모자이크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네 번째 장,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예술의 무대가 바깥 세상에서 화가의 내면으로 그 깊은 곳으로 완전히 옮겨와요. 화가들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빛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감정, 생각, 영혼을 캔버스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미술사에서 가장 위대한 개인주의자들의 시대가 드디어 열린 겁니다. 예술의 목표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더 이상 내 눈에 뭐가 보이지?가 아니라 내 마음은 이걸 보고 뭘 느끼지?가 중요해진 거죠. 그림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예술가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된 겁니다. 객관적인 묘사에서 주관적인 표현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20세기 현대미술의 모든 것이 싹텄대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후기 인상주의는 사실 하나의 통일된 스타일이라기보다는요, 미래로 가는 세 갈래 길을 닦은 세 명의 위대한 개척자 이야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세자는 구조의 길을, 반고흐는 감정의 길을, 그리고 고갱은 상징의 길을 열었죠. 그리고 이 세 갈래 길이 20세기 미술의 모든 것이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첫 번째 길, 세잔입니다. 그의 유망한 말이죠. 자연을 원기둥, 원뿔로 해석해라. 그는 인상주의 그림들이 빛 속에서 형태가 흐물음을 녹아내리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니야, 예술은 이것보다 더 단단하고 영원해야 해. 그래서 사물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본질적인 뼈대, 그 구조를 그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사과 그림이 실제 사과보다 더 사과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두 번째 길은 반고흐의 길입니다. 그에게 캔버스는 그냥 그림 그리는 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영혼을 토해내는 곳이었죠. 저 별이 빛나는 밤의 격렬한 소용돌이를 한번 보세요. 저게 밤하늘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저건 고흐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던 희망과 절망, 그 뜨거운 감정의 폭발 그 자체인 겁니다. 그는 물감으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길을 연 사람은 고갱입니다. 그는 복잡한 유럽 문명에 완전히 환멸을 느끼고 순수한 영혼을 찾아서 저 멀리 타히티로 떠나버렸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걸 거부하고 아주 대담하고 평평한 색면을 써서 신화나 꿈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그의 그림은 현실을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 반란의 유산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반란이 남긴 건 뭘까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뿌린 씨앗에서 20세기 현대미술이라는 정말 거대한 숲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흐름을 보면 모든 게 정말 명확해져요. 사물의 뼈대를 찾으려 했던 세잔의 고민은 곧장 피카소의 입체주의로 이어지고요. 자신의 감정을 물감으로 폭발시켰던 반고흐는 뭉크 같은 표현주의 화가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줬죠. 그리고 상징적인 색채를 썼던 고갱의 실험은 마티스가 이끈 야수파의 탄생으로 직결됩니다. 보세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반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들은 그냥 낡은 규칙 몇 개를 부순 게 아닙니다. 예술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창조해낸 거죠. 예술에 대한 질문 자체를 얼마나 똑같이 그렸나에서 무엇을 느끼게 하는가로 영원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줬어요. 예술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도록 만드느냐의 문제라는 걸요. 100여 년 전에 이 반란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계의 반란가들은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미래의 캔버스 위에 있겠죠.